저는 오늘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2박 3일간의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이 막을 내린 장면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회담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저는 처음에 그 평가를 들으면서 그것이 맞는 말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공동선언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인 협정이 없었습니다. 획기적인 합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매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때로는 명확한 결과가 없는 회담이야말로 세계가 가장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역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중 회담을 이전의 회담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과거의 미중 정상회담은 달랐습니다. 양측이 협상하고 합의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선언문이 나왔습니다. 무역 합의, 기후 협력, 군사, 소통, 채널 복원 이런 것들이 회담의 결과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두 지도자가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번 회담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 서로 말할 수 있다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세계의 상태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행자가 매우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미중 무역 갈등이 아닙니다. 관세 협상이 아닙니다. 반도체 경쟁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중국을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변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은 세계 시스템의 유지자였습니다. 해상 항로를 지켰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국제 안보 질서를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누구였습니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유지하는 해상 항로를 통해 에너지를 수입했습니다. 미국이 보장하는 공급망을 통해 원자재를 얻고 완성품을 수출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국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해서 세계 무역을 했습니다. 중국은 그 시스템 안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성장했습니다. 군사적 부담 없이, 안보 비용 없이. 하지만 지금 트럼프는 그 시스템을 더 이상 미국이 단독으로 유지할 의향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에게 안보 비용을 요구합니다. 세계 경찰 역할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미국의 이게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는 국제 약속들을 재검토합니다. 그리고 베이징이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더 이상 세계를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그 역할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이 지금 베이징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각지에 방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광산들, 동남아시아의 공장들, 중동의 에너지 파트너십들, 그리고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미국이 유지하는 세계 질서에 의존해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질서가 흔들린다면, 만약 미국이 그 역할에서 물러난다면 중국의 해외 이익은 누가 지킵니까? 저는 오늘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질서의 유지자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아온 나라가 가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중 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회담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 합의됐느냐가 아닙니다. 기존의 세계 질서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됐다는 것. 그것이 이번 회담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 저는 미중 회담이 아무런 결과물 없이 끝난 것이 오히려 세계가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질서의 유지자 역할에서 물러나고 있다는 것이 베이징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세계와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은 일관된 이미지를 세계에 투영해 왔습니다. 반제국주의, 내정 불간섭, 국가 주권 존중, 이 세 가지가 중국 외교의 핵심 원칙이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 원칙들을 내세웠습니다. 서방 강대국들이 개발도상국들에 간섭하고 착취할 때 중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파트너입니다. 이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특히 식민지 지배 역사를 가진 나라들에게 중국의 이 입장은 매우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메시지는 중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진행자가 매우 중요한 전환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중국이 30년 전의 중국이 더 이상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중국은 개발도상국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세계 남반구 나라들과 같은 편에 놓고 서방의 패권주의에 맞서는 연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시절 중국에게 내정 불간섭 원칙은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자신도 외부 간섭을 두려워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중국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 세계에 걸친 방대한 투자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중동에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수많은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수백만 명의 중국 시민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뻗어 있는 공급망이 있습니다. 원자재를 가져오고 중간재를 조달하고 완성품을 수출하는 거대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글로벌 역할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보 공약을 재검토합니다. 동맹국들에게 비용 분담을 요구합니다. 세계 경찰 역할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 순간 베이징은 매우 불편한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만든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 질문이 지금 베이징의 전략적 딜레마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수십만 명의 자국민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에 대규모 경제 회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에 공장과 투자가 있습니다. 자, 중동에서는 에너지 파트너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들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미국이 나섰습니다. 미국 해군이 항로를 지켰습니다. 미국의 외교적 압력이 분쟁을 조율했습니다. 미국의 존재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 역할에서 물러난다면 누가 중국의 해외 이익을 지킵니까? 중국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국이 수십 년간 주장해온 내정 불간섭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개입하는 순간 중국은 자신이 그토록 비판하던 제국주의적 행동을 하는 나라가 됩니다. 저는 이 딜레마가 얼마나 깊은지를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정체성에서 반제국주의는 단순한 외교적 슬로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국이 세계에서 자신을 정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방과 다르다는 것, 착취하지 않는다는 것,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 하지만 이제 중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계속 그 원칙을 지키면서 해외 이익이 위협받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그 원칙을 포기하고 자신의 이익을 직접 지키기 위해 개입할 것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중국이 어떤 종류의 강대국이 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모든 나라는 강해지면서 변합니다. 과거에 약자였을 때 외쳤던 원칙들이 강자가 됐을 때 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중국이 지금 그 순간에 서 있습니다. 반제국주의를 외치던 나라가 자신의 글로벌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국주의적 행동의 유혹을 느끼는 순간 그 유혹에 어떻게 응하느냐가 앞으로 중국이 세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중국이 반제국주의라는 정체성과 글로벌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해진 나라가 과거에 외쳤던 원칙들이 이제 짐이 되는 순간에 서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딜레마를 더욱 첨예하게 만드는 하나의 보고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베이징 내부에서 어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지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전략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목이 매우 도발적입니다. 서방의 종말. 저는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중국 측에 과장된 선전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서방이 쇠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권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행자가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한 것은 그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베이징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서방의 쇠퇴가 아니라 트럼프가 그 쇠퇴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적 야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언급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란과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 항로들이 미국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중국의 시각에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중국의 눈에는 이 세계가 다시 정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강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글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계, 국제법이 있어도 강한 나라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세계, 그리고 그 힘이 없는 나라는 보호받지 못하는 세계. 진행자가 매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국제법이 더 이상 충분히 강하지 않을 때 남는 것은 오직 힘뿐입니다. 저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어느 정도 규칙에 기반한 질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국제법이 있었습니다. 유엔이 있었습니다. 국제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틀 안에서 분쟁을 조율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효과적인 수단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변화를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베이징 내부에서는 매우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 내부 논쟁을 두 가지 입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계속 인내해야 합니다. 개입을 피해야 합니다. 제국주의적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중국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조용히 있으면 중국은 질식합니다. 세계가 정글로 돌아가고 있는데 혼자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약함의 신호입니다. 상대방은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다.
진행자가 이 논쟁에서 매우 흥미로운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평화병, 중국의 한 학자가 사용한 표현입니다. 평화에 너무 집착하는 병. 이 베이징이 평화 유지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경쟁자들이 그것을 약함으로 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경고입니다. 저는 이 개념이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를 원하는 것이 병이 된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 정치의 냉혹한 논리입니다. 힘의 세계에서 유화적인 태도는 종종 침략의 초대장으로 해석됩니다. 물러서면 상대방이 더 나옵니다. 약해 보이면 더 강한 압박을 받습니다. 중국이 지금 이 논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내정 불간섭과 평화를 고수하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이익을 잃습니다. 하지만 힘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중국이 그동안 비판해온 바로 그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세계가 점점 더 규칙보다 힘이 통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세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정글의 시대가 온다는 것은 단순히 강대국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칙 기반 질서가 약화되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힘이 없는 나라들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의 보호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나라들입니다. 한국도 그 범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국제법이 아니라 힘이 지배하는 세계. 그것이 베이징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베이징만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칙에 의존해서 살아온 모든 나라들의 두려움입니다. 다음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챕터입니다. 앞서 저는 베이징이 정글의 시대를 두려워하면서도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내부적으로 첨예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화를 고수하면 이익을 잃고 힘을 쓰면 스스로 제국주의가 된다는 딜레마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딜레마에 대한 중국의 실질적인 답변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매우 충격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자가 이번 챕터의 핵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베이징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 공유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취약한 나라들의 경찰과 안보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민간 군사 기업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것이 특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군사 기업. 자, 국가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서 무력을 행사하는 방법. 이것이 미국이 수십 년간 사용해온 방식입니다. 진행자가 매우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수십 년간 해온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들을 보겠습니다. 파키스탄입니다.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 즉 CPEC는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수천억 달러 규모의 이 프로젝트를 보호하기 위해 중국은 파키스탄 안보 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 투자 시설을 직접 경호하는 중국 민간 안보 요원들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미얀마입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파이프라인과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든 중국의 이익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깊게 침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안보 협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이 사용할 수 있는 항구 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입니다. 자, 중국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에서 경제 협력만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국민 보호, 투자시설 보안, 현지 안보, 병력 훈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중국의 아프리카 접근 방식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진행자가 그 질문을 직접 던졌습니다.
베이징은 자신이 그토록 반대했던 바로 그것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이번 챕터에서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마오쩌둥이 한때 미국의 전 세계 군사 기지 네트워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미국 자신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이다. 세계 각지에 기지를 두고 군대를 파견하고 분쟁에 개입하다 보면은 그 비용과 부담이 결국 자국을 약화시킨다는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이 바로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점점 더 적극적으로 안보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제국은 항상 방어적인 이유로 확장을 시작합니다. 무역 항로를 지키기 위해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 방어적 개입이 축적되면서 어느 순간 그것은 제국적 팽창이 됩니다. 더 많은 안보 부담이 생깁니다. 더 많은 반발이 생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이 소모됩니다. 미국이 걸어온 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길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이 만든 시스템에서 수십 년간 이익을 누린 중국이 이제 그 시스템을 직접 유지해야 하는 비용을 처음으로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챕터를 준비하면서 역사의 아이러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반제국주의를 가장 강하게 외쳤던 나라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국주의적 방식을 채택하기 시작하는 것.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판했던 나라가 자국의 힘으로 세계 질서를 관리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것. 이것은 위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강대국이 되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딜레마일 수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규칙을 원합니다. 하지만 힘이 생기면 규칙보다 자신의 판단을 믿고 싶어집니다. 자, 중국이 미국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칭찬인지 비판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세계 질서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 챕터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 챕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깊고 무거운 이야기들을 들여다봤습니다. 미중 회담이 결과 없이 끝났지만 그것이 오히려 세계가 위험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는 이야기. 자, 중국이 반제국주의 정체성과 글로벌 이익 보호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 정글의 시대가 베이징에 불러일으키는 두려움과 내부 논쟁의 이야기. 그리고 중국이 실질적으로 미국의 방식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꺼내 놓으려고 합니다. 중국은 어떤 종류의 강대국이 될 것인가? 진행자가 이 질문을 매우 직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무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중 경쟁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큰 질문입니다. 중국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원하는가? 저는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진행자가 제시한 두 가지 선택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영향력을 계속 확대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투자와 인프라, 해외 안보 협력 강화, 민간 군사 기업 활용, 그리고 자국 이익을 직접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 자, 이 방향을 선택하면 중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해외 이익이 보호됩니다. 공급망이 안전해집니다. 에너지 통로가 지켜집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돈을 써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군사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국이 개입하는 곳마다 저항이 생깁니다. 반중 감정이 커집니다. 그리고 중국이 그토록 오랫동안 쌓아온 개발도상국들과의 연대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두 번째 선택입니다. 계속 현재의 원칙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내정 불간섭, 직접 개입 자제, 경제협력에 집중, 이 방향을 선택하면 중국은 무엇을 얻습니까?
원칙을 지키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유지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입니까? 세계가 정글로 변해갈 때 규칙만 따르는 나라는 이익을 잃습니다. 아프리카의 중국 투자가 위협받아도 지킬 수 없습니다. 중동의 에너지 파트너십이 흔들려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수백만 명의 해외 중국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구하러 갈 수 없습니다. 진행자가 이 딜레마를 하나의 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강대국은 세계에서 이익만 얻고 그것을 지키는 비용은 치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지난 이 수십 년간 배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합니다. 군사기지를 유지하는 비용, 분쟁에 개입하는 비용, 동맹국들을 지원하는 비용, 그리고 때로는 자국민들의 생명을 잃는 비용, 트럼프가 그 비용에 지쳐서 물러나려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비용을 처음으로 실감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번 프로그램 전체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울림이 컸던 말을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중국이 미국의 심정을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문장 앞에서 오래 멈췄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두 나라가 같은 딜레마 앞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미국은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비싸고 힘든 일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그 비용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를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진행자가 이번 프로그램을 이 문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전환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기의 중심에는 비개입과 새로운 제국주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베이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지금 세계 가장 핵심적인 긴장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이징의 선택이 세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국이 개입하는 나라가 됩니까? 아니면 원칙을 고수하는 나라가 됩니까? 그 선택이 중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남아시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프리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오늘 프로그램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복잡한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수많은 나라들이 어디에 써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그 고민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이라는 변수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질서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위치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지금 이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베이징이 1949년 이후 가장 위험한 선택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이 세계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이유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